지금 우주에서 사하라 사막을 바라본다면 황량한 황무지 대신 모로코와 알제리의 호수와 강이 있는 마른 땅에 놀라운 광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9월 초에 내린 폭우 덕분이에요. 이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오래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 중 하나는 사실 초록빛으로 가득한 무성한 낙원이었습니다. 먼저 사하라가 어떻게 사막으로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마지막 빙하기에 지구는 훨씬 더 추웠고 큰 빙상이 많은 땅을 덮었습니다. 당시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지구에는 열대우림이 적었어요.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열대지방에 비가 내리는 방식이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비가 내리게 돼요. 빙하기에는 더 추웠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습한 지역에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환경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또한 사하라 사막에는 많은 먼지가 날리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과학자들이 오래된 해양 퇴적물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약 12,5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지 수치가 훨씬 낮아졌어요. 이는 사하라 사막이 훨씬 더 습해졌다는 걸 의미하며 이는 기후가 잠시 동안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졌다는 신호였죠. 12,500년 이후 사하라 사막은 사바나처럼 훨씬 더 푸르러졌는데 이는 여름철에 열대 수렴대라는 기상 패턴이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 습한 시기는 지금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았던 약 4,000년 전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더 많은 비가 내려 나일강에 더 많은 퇴적물이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히 현상이라는 또 다른 큰 변화가 발생하여 열대 수렴대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지역이 빠르게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기원전 27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홍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하라 사막은 수천 년에 걸친 기후와 기상 패턴의 변화로 인해 습기와 건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사하라 사막의 건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2024년 9월에 이례적인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를 강타한 사이클론은 메마른 호수와 강을 가득 채웠어요. 비가 내리기 전과 후의 나사 위성 이미지를 보면 사하라 사막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cm의 비가 내렸어요. 이에 비해 시애틀은 사하라 사막의 겨우 5배에 달하는 연간 약 1m의 비가 내려요. 겨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하라 사막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특이한 부분은 이 지역의 연간 할당량인 20cm가 순식간에 내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애틀보다 사하라 사막에서 비가 더 많이 내렸을 수도 있어요. 산들은 알제리 북부에 일시적인 호수를 형성했고 이 호수들은 최근 180제곱킬로미터 이상 확장되어 수심 2.1m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시적인 호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매년 짧은 시간 동안 물이 차오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마르기도 하는 분지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작은 지역에서 물이 유입되거나 그냥 비일 수도 있어요. 이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호수는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호수는 지표면에 과도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형성돼요. 하지만 사하라 사막의 토양은 엄청나게 건조해서 스펀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분을 갈구하고 있을 거예요. 휴가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화분이 얼마나 열심히 물을 마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건조한 토양은 제한된 양의 물만 흡수할 수 있으며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화분처럼 물을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래 받침대를 확인하면 작은 홍수를 발견할 수도 있죠. 토양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초목의 부족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나무, 관목 및 다양한 식물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사막에서는 야자수 몇 그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는 일시적인 호수의 형성을 설명해 줍니다. 식물에 의해 유지되지 않은 강수량이 저지대 계곡과 움푹 패인 곳에 쌓여 일시적인 수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수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흔들리는 야자수로 장식된 아름다운 호수는 메르주가의 오아시스 마을에 위치한 야스미나 호수예요. 사막의 특정 지역에서는 모래 언덕이 솟아오른 모습이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래 언덕은 부분적으로 물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20cm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홍수가 너무 심해서 야자수가 꼭대기까지 잠기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것은 30에서 50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모로코는 6년 연속 가뭄으로 인해 비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이리키 호수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말라있던 호수에 마침내 절실히 필요했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 지역을 강타한 수백 건의 폭풍 중 이 호수를 채우기에 충분한 비를 가져온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중 단 2번만이 2024년 9월에 보았던 것보다 호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폭우가 축복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적도 부근의 습한 공기가 북쪽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 사하라 사막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 충돌지대가 북쪽으로 더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소식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무도 이런 홍수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은 사람들이 물을 다루는 데 익숙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건조한 사하라 사막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로코 남부의 폭우로 인해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에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하라 사막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구는 실제로 사막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도 예외는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사막은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은 주요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며 사하라 사막에만 약 1조 미터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어 순탄소 흡수원으로 간주돼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존 사막은 완충 역할을 하여 기온을 적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사막은 뜨겁지만 세계의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막의 모래는 열대우림과 같은 울창한 지역에 예상치 못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해요.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 입자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입자들은 대서양을 건너 바람을 타고 남미까지 이동하여 아마존 유역의 토양을 풍부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하라 사막이 없다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심각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볼리비아에는 우투 룬쿠라는 오래된 화산이 있습니다. 약 25만 년 동안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산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긴 낮잠에서 깨어난 좀비처럼 보여요. 그런 종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걸까요? 우투 룬쿠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높이 6,100m에 달하는 거대한 산입니다. 성층 화산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크고 가파르며 원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화산은 용암, 화산재, 암석의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용암이 두껍고 내부에 가스를 가두기 때문에 무섭고 강력하며 폭발적인 분출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곧 터질 준비가 된 탄산음료 같다고 생각하세요. 베수비오산 같은 유명한 화산이 우투룬쿠와 비슷한데요. 베수비오산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폼페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억하시나요?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투룬쿠 화산은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과학자들은 가스를 내뿜고 작은 지진이 울리고 주변 땅이 부풀어 오르는 등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화산 아래에서 움직이는 액체와 가스가 이 모든 활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화산이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화산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위성과 GPS를 사용해서 우투룬쿠 화산 주변의 지형을 감시해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중절모처럼 땅이 가운데는 솟아오르고 가장자리 주변은 가라앉았다는 것이었죠. 중간 부분은 적어도 50년 동안 1년에 약 1cm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이 이상한 모양과 함께 많은 작은 지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화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무서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투룬쿠는 알티플라노프나 마그마 바디 APMB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 마그마 웅덩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 아래에 걸쳐 있는 매우 크고 깊은 웅덩이입니다. 과학자들은 APMB의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 근처로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700회 이상의 지진을 연구하고 화산 주변의 암석을 확인한 결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뜨거운 유체와 가스가 굴뚝처럼 생긴 좁은 길을 통해 APMB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는 화산 정상 아래에 갇힐 수 있고, 소금물인 염수는 암석의 작은 균열로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가스와 물은 마그마가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지반의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고 작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투룬쿠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인근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용암이 화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흘러갈 수 있고 화산재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산이 여전히 살아서 울부짖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다른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에 따르면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스퍼 산이 있는 알래스카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산은 정상과 측면 통풍구에서 이상한 양의 화산가스를 내뿜고 있어요. 1992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곳이죠. 다시 분화하면 근처를 비행하는 비행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하늘에서 화산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산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아 현재로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스퍼 화산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는 정말 파괴적인 화산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나폴리시 근처에 있는 거대한 화산계인 캄피 플레그레입니다. 하나의 큰 산 대신 24개의 분화구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1538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지만 가장 큰 분화는 약 4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지중해 지역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였고 동유럽의 기온이 최대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화산성 겨울을 보냈습니다. 오늘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와 인근 지역을 화산재로 덮고 지진과 산사태를 일으키며 대기오염과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 규모 4.4의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든 이후 과학자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현재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오르고 있다는 징후가 없어 곧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수비오산은 이탈리아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중 하나예요. 기원전 79년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콜라네움이 매몰된 대규모 폭발로 유명합니다.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944년입니다. 오늘날 베수비오 화산은 근처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 경사면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어 더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하면 시속 160km에 가까운 속도로 암석과
화산재가 공중으로 날아가 나폴리가 전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베수비오 화산의 대규모 분화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화산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쿰브레 비에하는 카나리아 제도의 일부인 라팔마 섬에 있는 화산이에요. 이 화산은 2021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분화 당시 화산에서 용암이 쏟아져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3,0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폭발로 인해 화산 서쪽 전체가 떨어져 나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서양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메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세인트 헬렌스산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입니다. 1980년 5월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여 5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분화는 또한 기록상 가장 큰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화산에서 뜨겁고 고압의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24km 상공으로 분출되었습니다. 화산재가 거대한 지역을 뒤덮었고 약 595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산은 여전히 활화산이며 언젠가 어쩌면 우리 생전에 다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상이 형성된 깊은 분화구 덕분에 1980년대와 같은 거대한 측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포포카테페틀은 멕시코에 있는 큰 활화산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천천히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멕시코시티 대도시에서 불과 64km 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 6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푸에블라에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 멕시코시티를 20cm 깊이까지 두꺼운 화산재로 덮을 수 있어요. 이 화산재는 하수구를 막고 물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전기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용암과 화쇄류라고 불리는 매우 뜨거운 물줄기가 산 아래로 흘러내려 인근 마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년 동안 조용했던 화산이지만 지금은 꽤 자주 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있었던 화산 폭발을 포함해 12번이 넘는 작은 폭발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일부가 화산재로 덮였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